안녕하세요. 사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례 강의에서는 기출문제 이외의 이 사례 문제들을 다룰 겁니다. 그 사례 문제들은 제가 출제한 문제도 있고 교수님 특강 문제에서 출제된 것을 그대로 쓰긴 좀 그러니까 살짝 변형한 것도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출제한 문제는 배제했으니까 웬만하면 교수님 특강 문제거나 기출 문제거나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강의에서는 이제 목차 추출하는 방법과 내용 설명 그렇게 드릴 겁니다. 제 수업은 필기는 전부 다 여기 이 화면에다 할 거고, 이 화면에 진행한 것은 PDF로 필기 자료를 올려드릴 건데요. 그 필기 자료는 JHJ그룹 홈페이지, 그 다음에 카톡방 여기로 올려드립니다. 혹시 카톡방 아직 초대가 안 되신 분들은 벨리사스쿨 온라인 수강생분들은 거기에다 게시판 남겨주시면 되고 카톡 아이디를, 그다음에 윌비스 수강생분들은 JHJ그룹에다 카톡 아이디 부탁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카톡 아이디 저한테 직접 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그 단체방에. 책이 처음엔 아직 안 나와서 초반에는 프린트로 진행을 하고요. 하루에 한 11개에서 12개 사례씩 볼 겁니다. 그 사례 개수를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수업 진행합니다. 이건 오늘 기초 GS에서도 얘기하긴 했었는데, 답안지 작성을 위해서 초안 연습하실 때 정답 추출하시고 저 정답을 유도할 판단 기준 목차를 추출하신 다음 의의를 뭘 쓸까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판단 기준 목차는 학설이 존재하는 것은 10점 또는 15점까지 단일 목차가 가능할 수 있어요. 학설 존재하는 건 여기에 웬만한 중요한 학설 다 넣어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학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출제되면 좀 길게 나올 수 있습니다는 잡아드리겠습니다. 학설이 없는 거는 5점당 목차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8점 정도 나오면 목차 2개 잡으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럼 하나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초안 작성할 때 하실 행동입니다. 30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30점하고 20점짜리가 있는데 그 연습하실 때 한번 시간을 좀 정해보세요. 근데 필속 느린 분들은 생각보다 초안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근데 초안 잡을 때 끝까지 이게 떠오르지 않는다 하면 쓰면서 시작해서 좋은데 그거는 연습하시면 이제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우리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이야 뭐 바로 제가 유도를 해드릴 거고 이거 목차 추출하는 연습을 좀 해드릴 겁니다. 배점당 1목차 계산해서 무슨 목차 추출하시면 좋다 요거랑 학설 있는 건 제가 아까 학설 있는 거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내용 설명, 기본 강의처럼 자세하게 갈 수는 없지만 좀 간단하게 터치를 좀 해드릴 겁니다. 얘와 내용 설명으로 수업은 이루어집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여기 먼저 첫 번째 미국에 거주, 이거 제외자입니다. 제외자라는 게 특허 관리인 없이 절차 못 밟는다 그 쟁점입니다. 이거 사실 1차에서도 기본적 개념인데 2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게 무슨 해외다 그러면 생각해서 제외자 문제에서 굳이 해외 사람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만 18세 이거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아이고 이거 법정 대리인 필요한데 대리인이 빠져버렸네요. 당장 흥결이 나왔네. 그리고 제외자면은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한 특허 관리인 필요한데 특허 관리인도 없다 그러네. 법정 관리인도 없고 특허 관리인도 없고 대리인 한 명도 없대요. 그거 문제구나 예상을 하시면은 풀 수가 있죠. 명서도면 요약서를 첨부한 추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였다.
갑의 출원 조처에 대한 특허청장님의 조치를 논하시죠. 초안 작성 연습 먼저 하겠습니다. 정답은 미리 말씀드리면 반려입니다. 특허청의 조치는 반려유 통제하고 반려를 합니다. 판단 기준. 절차 총칙은 학설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학설 있는 게 어디 있냐면 나중에 이제 사례전도 가서 할 건데 거기요 심판 계속 중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양도했습니다. 양도했는데 출원이 명의 변경을 안 한 거야. 양도했는데 그 절차 속행 명령을 안 한 거야. 혹시 기억나시나요? 절차 속행 명령 안 했을 때 심판에서 졌어요. 그때 특허법원의 원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자.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이제 하긴 할 건데 거기에서 학설이 좀 등장하고 절차 속행 명령에 대한 학설이 등장하고 그 외에는 절차 총칙 학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얘는 5점당 1목차. 절차 총칙 문제 나오면 5점당 1목차. 이게 지금 문제가 7점이에요. 7점이면 적어도 2개 목차는 필요합니다. 추출을 해보면 사실 아까 다 추출했네. 제외자, 미국 거주가 제외자입니다. 이거 5조 특허 권리는 없으면 반려사유예요. 그 다음에 만 18세 미성년자. 이분은 법정 대리인이 없으면 절차 무효사유입니다. 목차 딱 깔끔하게 2개 나온다. 제외자, 미성년자. 그래서 2개 이상. 그럼 내용 좀 설명드릴게요. 얘는 출원조차 무효사유고 얘는 출원서 반려사유인데 제가 반려한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은 방식 심사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먼저 반려사유 먼저 보시고요. 반려사유가 없고 수리되었을 때 무효사유를 보십니다. 그래서 무효사유가 존재하긴 하지만 얘에 대해서 지적하기 전에 2단계에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반려란 소리예요. 무효사유도 존재하지만 순서적으로 반려사유를 먼저 보기 때문에 반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차 때는 자세하게 하지 않아서 조금 어색하실 수는 있는데 절차 총칙은 2차에서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실무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실무 스타일들은 시험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다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새롭게 습득하셔도 충분합니다. 의의는 사례자연도부 계속 보시면 아시겠는데 얘도 방식심사 사유죠. 얘도 방식심사 사유죠. 통치 내에서 방식심사로 잡았어요. 의의라는 것은 판단 기준이 단일 목차면 그거에 대한 포괄적 내용, 2개 이상 목차면 둘 다 해당되는 포괄적 내용을 적으면 되는데 얘는 반려사유, 얘는 무효사유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다 합칠 수 있는 포괄적 사유가 방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방식으로 요건을 적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1번 문제유지. 문제유지는 정답과 묻는 바를 버무리시면 됩니다. 정답 여기서 잡았어요. 이거를 집어넣어서 버무리면 되는데 갑 출원 조처의 방식 요건 흠결. 이게 정답입니다. 이에 대한 특허청의 조치를 살핀다. 2번 의의는 포괄적 쟁점이 여기선 방식이었기 때문에 방식으로 의의를 적었습니다. 방식 심사란 당사 대리인 능력. 당사 능력이 그냥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당사 능력이 3조, 4조, 5조 말하는 거고요. 3조 미성년자, 4조 비법인, 5조 제외자. 그걸 능력이라고 하고. 능력이라는 것은 혼자서 이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질일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대리인 능력. 대리인 능력이라는 것은 권한입니다. 너 진짜 이거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거 받은 거 맞아? 이미 대리인 같은 경우 위임장 얘기하는 걸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질된 서류의 기재 방식. 제가 무슨 조치하는 건 요구되는 서면 제출이라고 했었죠. 그 제대로 된 서면 제출했는지 그리고 제대로 썼는지 이 기재 방식. 그 다음에 수수료. 절차라는 건 요구되는 서면 제출 수수료 납부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한마디로 묶어놓은 게 능력 기재 방식 수수료입니다. 능력 기재 방식 수수료에다 굵은글씨 밑줄 쳐놨어. 이거 다 지워버리고 암기하시라는 소리야. 이게 암기가 되면 이 문장을 암기할 수가 있거든. 문장을 암기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2문자 따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마다 앞 단어를 따서 외우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굵은 글씨가 능력 기재 방식 수수니까 능기수 이렇게 외우는 거지. 능기수 외워도 되고 근데 저는 2문자가 굉장히 저하고 안 맞았습니다.
우리 1차 때도 많은 분들이 너가 무슨 중요해? 나 두 문자 내놔 해갖고 제가 두 문자를 드리긴 했는데 저는 동자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두 문자 따셔도 좋고 따는 거는 앞글자 따셔도 되는 거야. 근데 저는 키워드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능력 기재방지 수수료를 외우시고 하셔도 좋고요. 둘 중에 하나로 가신 겁니다. 두 문자 아니면 키워드. 보상된 절차의 흥결 유무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이는 당사자 보호. 당사자 보호가 대표적으로 3조입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혼자 절차를 밟다가 대단한 발명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우편 같은 거 받는 법 모르니까 우편 잘못 받아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보고 하시라는 거고, 그다음 원하는 진행. 이게 방식의 메인 포커싱입니다. 그 기관의 절차의 원하는 진행을 위해서 스타일을 만들어 놨다고 했었죠. 당사자 보호 원하는 진행. 제가 모든 강의에서 말씀드리는데 기본 강의도 그렇고 GS에서도 그렇고 다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사례제 엔드 부분 딸딸딸 외우셔야 돼. 제가 이게 두 가지로 나눠드릴게요. 그게 제가 그 설명회 때도 했었는데 2차 설명회에서도 나는 동차 무조건 목표로 간다. 그러면 외울 수 있을 만큼 다 외우는 거지. 그리고 외운 문제만 푼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외울 수 있는 데까지 외우는 거지. 그래서 얘에서 나오면 나 합격해버리고 안 나오면 말고, 이게 동차 접근 방법. 두 번째는 최대한 이제 이해하고 외우는 건 다음에 기득을 노린다. 그건 전범위를 가는 건데, 전범위가 건 동차가 건 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어떤 소수는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중에서 이게 뭐 한 100 몇 개 되는데 그 50개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운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는데 문장 자체가 다 딸딸딸딸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 가지 공 방법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노트를 잡아요. 그 요만한 노트에서 거기다 키워드만 써놓은 거지. 그러면서 이제 걸어다니면서 계속 보거나, 아니면 저도 그거 많이 했었는데 뭐 독서실 책상이건 화장실이건 어디든 다 포스트잇 붙여놓는 거죠. 그게 또 생각보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가 보든 안 봐든 눈에 보이면은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계속 이걸 들고 다니면서 외우던가.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뭐 대충 하고 끝나면 되나? 절대 시험 못 붙어. 이 문제에 그대로 암기돼 있어야 돼. 저 같은 경우도 시험 합격했을 때, 지금은 이제 그만두신 분인데요, 그분 거 서브 노트를 그대로 외웠어요. 그 이해되던 말던. 그 다음에 3번. 여기서부터 판단 기준입니다. 그 판단 기준 목차는 다양한 방식으로 잡을 수 있는데, 저는 여기 지금 요건별로 이렇게 주목을 한 거고, 사실 이거 말고 제가 하나를 누락했네요. 누락은 아니네요. 목차를 잡을 때 여기 하나 더요.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사에 목차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보고 이거 하시오. 그럼 그거대로 목차 잡는 거예요. 지금 문제 같은 경우 이거 사유 잡으셔도 되고요. 특허청 조치여서 특허청 조치 목차 하나 더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 다시 보시면 요건하고 조치로 목차를 잡았어요. 제가 아까는 요건들로만 잡았었는데 묻는 바가 이제 조치니까 조치까지 나눴습니다. 방식 요건 흠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사유, 제외자가 특허 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반려사유. 여기에 조금 더 자세히 쓴다면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라면 뭐 그거 써도 좋고요. 그 다음에 특허청 조치. 46조는 보정명령 무효. 다만 방식심사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순서가 있습니다. 반려 먼저 보고 무효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반려사유가 있으면 보정명령 하기 전에 반려유 통지하고 반려한다. 4번 결론은 반려한다. 같습니다. 그리고 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결론하고 연관성은 없지만 약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때 그걸 보론이라고 합니다. 여긴 지금 뭘 써놨냐면 이거 1차용으로 되게 많이 했던 건데 그 제외자 특허관리인 흠결은 보정으로 하자치유가 안 돼요. 반려유는 보정으로 하자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보론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특허청 조치까지 했지 갑의 조치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답안지에 없어도 괜찮지만 연관성이 있어서 하나만 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점수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빌어보는 게 보론입니다. 보론이 정답 그 점수를 주는지 안 주는지는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교수님한테. 근데 1년에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뭐라도 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쓸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근데 이거는 뭐 저는 점수 준다는 말을 한 번도 교수님한테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거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절박했을 때만 하나 쓰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 2번. 각설을 읽고 단물음에 답하시오. 각설은 독립적이다. 1번. 각가을은 X발명 공동 추론하였다. 사실 저 공동 추론이라는 게 이번 기출문제에도 나왔는데 얘 실무에선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쟁점이 아닌데 2차 답안지용으로는 아주 좋아하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데 단독으로 추론했을 때의 문제점과 사후 조치, 이거 아주 교수님 특강에서도 되게 좋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례제밴드북에도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작년에 기초 JS하고 실전 JS에서도 그런 쟁점 굉장히 많이 출했는데 이번에 57회가 그대로 또 나온 겁니다. 공동 추론할 때 심사계는 X 발명의 통지한 거절이 극복되지 않았다고 보아 갑에게 거절결정서를 송달하였다. 그러나 갑에게 송달한 거절결정서가 반송되자 심사관이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사실 2차 공부하다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이거 보자마자 아 급할래? 또르면 참 좋습니다. 우리 나중에 위 사실을 인지하고 공소한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했어요. 60일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30일 지났다를 제가 표현한 겁니다. 거절결정 불복심 판을 단독으로 청구했다. 이거 단독도 체크를 좀 해두시고, 이때 의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를 논하시오. 오늘 기초JS 수업에서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접벅접벅하는 게 원래는 방식할 때 접벅접벅을 많이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본안 요건도 접벅접벅이기 때문에 접법이랑 그냥 다 생각해서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뭘 묻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방식 묻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심판에서 접법 요건이라면 원래는 각하신결 사유 보는 건데 뭘 묻는지 모르니까 다 생각하되 여기는 각하신결 사유 보는 게 맞습니다. 얘 부적법합니다. 얘 각하됩니다. 판단 기준. 이 13점이니까 목차 추출하는 연습으로 이제 드린 건데 사실 목차 추출 연습이 우리 기출문제 풀이 강의 종강했는데, 그리고 기출문제 좀 나올 건데 보시면은 이번에 57회 빼고는 목차 추출 연습할 만한 기출문제가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다 단일 목차였었어요. 그러니까 단일 목차에 대해서 내용을 깊이 있게 쓰는 거지 목차를 2 이상 잡아갖고 많이 써봐라라는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경향하고는 많이 사뭇 달랐었는데, 근데 이게 안 나오리란 법은 없잖아요. 연습을 한 번씩 해둬야 되고, 57에는 약간 그 좀 목차 추출하는 스타일이 좀 나오긴 나왔었어요. 요게 이제 목차 추출 연습을 하라고 해보는 건데, 13점입니다. 그러면 이건 목차, 얘는 학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설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5점당 하나로 잡자면은 이거 적어도 3개는 나와야 돼요. 세 개는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2개를 잡았네요. C3 중에 보통 3개는 나와야 되는데 일단 저는 여기 사례집에서 일단 2개로 잡았습니다. 3개라고 써볼까 일단. 그래서 내용을 잡아보자면 아까 첫 번째 여기까지만 읽자마자 아 이 판례라고 떠오르면 좋다고 했었는데 그게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목차를 3개 잡다면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부심 뭐 요건이라고도 하고, 이거 거절결정 받은 날부터 30일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시송달. 얘가 메인 쟁점인데, 공시송달 하려면 판례에서는
얘를 뭐 비상의 방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네들한테 좀 불리한 겁니다. 얘네들 받지도 않고 받은 걸로 간주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후의 수단에 해줘라. 공동출연인한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해줘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공동출원인 경우엔 출원인 전원의 주소가 불명일 때만 공송달을 해줘라. 한 명만 불명일 때는 다른 한 명한테 다시 송달을 시도해야지 곧바로 공송달해서는 안 되고, 곧바로 공송달하는 것은 하여튼 적법이라는 얘기를 아무 데나 다 쓰는데요. 부적법하다고 합니다. 부적법하다고 해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 아직 거적의 조사 안 받은 걸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안 받은 게 되면 30일 카운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송달 판례. 얘가 메인 첫 번째 쟁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0점이 13점이다 보니까 하나를 더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집어넣은 건데, 이거 뭐 목차 추출하고 연습하시라고 제가 드린 거니까. 단독이 문제돼요. 출원과 심판은 권리가 공유일 때는 무조건 같이 해야 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데 단독 출원하면 거저 결정이고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이 공유인데 단독 심판 청구하면 각하 신결됩니다. 출원과 심판은 무조건 같이 해야 됩니다. 얘 단독 심판 안 됩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사례젠드북 뒤에서도 나오는데 이걸 고유필수적 공동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 고유필수적 공동. 그 다음에 얘는 심판이니까 고유필수적 공동 심판. 고유필수적 공동 심판. 특허법 139조에서 고유필수적 공동 심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청구하면 보정명령 날라오고요. 야, 한 명 더 추가해. 추가할 때는 여기까지 가볼까요? 추가할 때는 추가할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하는 것은 요지 변경이라고 보진 않고 허용은 해주는데, 청구인을 추가할 때에는 추가될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가 받으면 추가할 수 있고, 만약에 끝까지 추가하지 않으면 각하 신결됩니다. 이 문제는 뭐야 이거? 이거 송달은 문제가 없죠. 부적법 각하 신결이라는 게 이 기간 넘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얘가 문제가 돼서 이제 각하해놨네요. 결론이. 그 다음에 의 답안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의의는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안 잡아놨는데 거불심 의의로 잡아도 좋습니다. 어차피 거불심 절차니까 거불심 의의로 잡아도 좋아요. 2페이지 1번 심판 청구 조건 여부에 대해서 가번 문제유지 공익송달 적법 여부에 따른 심판 청구 기간 경과 여부와 이게 하나의 쟁점, 그 다음에 단독 심판 이게 두 번째 쟁점을 살핀다. 나번 심판 청구 기간 경과 여부. 여기 하여튼 목차 하나 더 잡자면은 거저기증 불복 심판은 30일 이내 거저기증 반납부터 30일 할 수 있다. 그거 하나 더 집어넣어도 괜찮고요. 1번 공익송달 의의. 공익송달은 송달받은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문해서 송달할 수 없어 행하는 비상의 송달 방법이고, 절차는 서류를 송달하지 못하면 절차 진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 이게 뭔 소리인지 알죠? 받아야지만 30일이 카운팅 되는데 받지 않으면 30일 카운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소리입니다. 송달 불능으로 인한 절차 진행의 불능을 타개하기 위해서 30일 카운팅이 안 되면 거저기증 확정이 안 돼요.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송달하는 공익송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번 적법 여부, 가번 판례 태도. 법원은 공동출원인 전원의 주소가 불분명할 때만 할 수 있고 1인만 불분명한데 바로 공식송달하는 것은 부적법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비상의 방법이라고 해서 출원인한테 불리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최후에만 해라. 최후에만 해라. 그게 전원이 불명일 때만 어쩔 수 없이 해라. 검토도 정확하게 외우세요. 그리고 이 검토는 여러분들의 견해를 쓰는 게 원래는 그 2차 답안지의 취지긴 한데 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걸로 그냥 외워버리세요. 대신 제가 드린 게 어떤 의미인지는 최대한 제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공익송달은 당사에게 서류를 직접 교부하지 않고, 직접 교부한다는 게 직접 주든지 우편을 주든지 온라인 주든지 이걸 직접 교부라고 하는데, 직접 교부하지 않고 공보에 게재하는 이 공보가 이제 키프리스라고 사이트 같은데 어디다가 이제 그냥 뚝 하고 이렇게 올려버릴 겁니다. 아마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송달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당사에게 불이익, 내가 받지도 않는데 받은 걸로 간주한다 그랬었죠.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어서 이 당사자 이익을 위해서 최후의 수단에만 실시함이 타당하다. 전원이 불명한 때만 실시함이 타당하다. 3번 목차별로 잠깐 이렇게 결론 잡을 때 소결이라고 저는 목차를 씁니다. 목차별로 중간중간 결론 잡을 때 소결이라는 단어 써요. 최종적으로 잡을 때 결론이라는 단어 쓰고요. 구체적 판정이 소결. 심사관님은
을에게서를 교부할 시도를 하지 않고 갑에게 송달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비송달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적법하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60일이라고 했지만 이거 다 의미 없다. 아직 기간 지나지 않은 거다. 기간적으로는 적법하다. 이렇게 끝맺음했습니다. 기간적으로는 적법하다. 그 다음에 배점이 13점이기 때문에 공기송달이 제일 유명한 쟁점은 맞지만 하나 더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입니다. 1번 법령의 태도, 고유필수적 공동심판을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검토, 이거 나중에 또 나옵니다. 우리 특허라는 건 무체재산권이 있어서 지분별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분별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서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데 하나의 결론이 이기는 결론이면 상관없어. 근데 지는 결론이면 다 같이 참여해서 항변할 기회는 바꿔줘야 돼. 그게 그냥 행정 절차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고 통지 받고 불리한 결과 받기 전에 예고 통지 받고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받아야 됩니다. 다 참여해서 한번 예고 통지 받고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할 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받고 끝나라. 그게 취지예요. 거저기정 불복 심판은 공유자의 지분별로 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자라도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참여하지 않고 불리한 결과를 받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참여하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3번 여긴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가 부적법해요. 여기가 부적법하고 그 다음에 뭐 보론 같은 거 쓰고 싶으면 더 써도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법조문은 없어요. 판례가 만든 겁니다. 각하 신결하기 전에 보정명령 하래요. 이건 법조문은 없는 겁니다. 보정명령하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이 되지 않았을 때 각하 신결할 것이다. 또한 이때 보정인 청구인 추가는 요지 변경을 보지 않지만 추가되는 청구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거를 뭐 추가적으로 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다음 문제. (2번) 의의가 제가 일관된 경향성을 드릴 건데 사례제 핸드북 중에서 몇몇 문제는 그 경향성이 조금 어긋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웬만하면 제가 맞춰놨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계속 개정했지만 몇몇 개가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그 논리에 조금 어긋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좀 있는데 그거 계속 이제 반영은 할 건데 보다가 이거 좀 거슬린데 하는 게 있을 수는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전체적으로 의의 잡는 거. 의의 잡는 것은 아까 판단 기준별로 목차가 2개 이상이면 그 2개 이상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걸로 의의를 잡으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은 의의가 안 잡혀 있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다 수정을 했는데 그런 거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뭐 여러분들 잡아보셔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문제요지입니다. 문제요지가 제가 정답과 묻는 바를 버무리라고 했고 묻는 바를 그대로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데 몇 개가 조금 반복이 되는 게 조금 남아있어요. 제가 다 수정은 했는데 그건 뭐 너무 어색하지 마시고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갑은 을에게 특별수권사항을 포함해서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모든 절차에 대해서 대리권을 포괄 위임한 후 이게 포괄 위임이란 단어를 줬는데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건 대리인이 맞다 이걸 그냥 얘기한 겁니다. 대리인이 맞다. 을을 통해 X 발명을 출원했다. 대리인이 출원했네요. 심사관은 X 발명이 통지한 거절을 극복하지 않았다고 봐서 을에게 거절 규정을 송달했다. 그러니까 포괄임을 줬다는 게 그냥 대리인이 맞다는 거고 대리인이 맞다는 게 이거 거절 정서를 송달받을 수 있는 대리인이 맞다는 거예요. 송달도 권한이 있어야 대신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를 지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말씀드린 건데 송달이라는 것은 본인 또는 대리인한테 보내는 건데 대리인이 아는 사람한테 보내면 그거는 아직 보낸 게 아닌 거가 되거든요. 포괄임을 받았다는 게 대리인이 맞다는 거고 제대로 보냈다는 소리입니다. 감히 나중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을에게 거절규정 송달하면서 30일을 경과해서 거절규정 불구심판 청구하면서 을로부터 거절규정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음을 주장했다. 심판 청구의 접견 여부를 논하시오. 얘가 가끔가다 반복이 많이 될 거예요. 오늘 이거 기초주의에서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절차 충족에서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게 얘거든요. 결론 이거 부적법 각하됩니다. 판단 기준 10점으로 줬네요. 그러면 목차 2개 이상입니다.
5점당 하나 옥차니까. 이 목차 두 개 잡아보자면 첫 번째가 30일 지났는지, 30일 지났는지가 본인이 받으면 본인이 받은 날부터 30일인지, 대리인이 받으면 대리인이 받은 날부터 30일인지. 문제에선 본인이 안 받았거든요. 그럼 본인이 나중에 받았으면 나중에 받은 날부터 30일인지. 지금 대리인이 받은 날부터 30일만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쟁점.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본인 또는 대리인 중 최초로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다고 했습니다. 법조문에는 누가 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게 안 써 있는데 판례는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누구든 먼저 받은 날부터 30일로 하겠다. 그럼 두 번째, 30일이 지났습니다. 30일이 지났을 때 적법해지려면 무조건 추후 보완이야. 추후 보완이라는 게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데 거부심 추후 보완이 가능한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후 보완이 되는지를 보는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모르고 이 문제만 보자마자 목차 두 개 추출해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은 10점인데 목차가 두 개네. 두 개를 뭘 잡을까? 당연히 판례를 알고 있어야지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판례를 모르면 이거 추후 보완이 여기 쟁점이 맞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2차 시험은 판례 문제가 무조건 출제되고 그게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판례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판례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인정을 하는데,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은 본인만 있어갖고는 인정이 되지 않고 대리인과 대리인 보조인한테까지도 모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거 실무에서 대리인들이 실수했고 출연인한테 알리지 못한 상황이어서 그건 대리인한테는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건 추후 보완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얘도 대리인이 받아야 되고 얘도 대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까 포괄이 임해줬다는 게 대리인 맞고 대리인 맞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답안지 쓰다가 중간에 어디다 언급을 하면 됩니다. 대리인 맞아서 이거 걔가 받은 날부터 30 진행된 거 맞고, 이것도 대리인이 맞는데 대리인이 실수를 안 알려준 거니까 추후 보완 안 된다. 이렇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갑의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에 관해서 갑은 문제 요지, 거저유주 불복 심판 청구 기간의 기산일, 기산이라는 게 출원인 또는 대리인 중 최초로 받은 날로 더 작거든요. 이거 정답을 쓴 겁니다. 31일의 카운팅 시작점을 기산이라고 해요. 그와 추후 보완 가능성을 살핀다. 정답을 이렇게 버무린 거고요. 나번 여기는 이제 임의대리인 정점에서 임의대리인 의의로 잡았습니다. 임의대리인 송달 받았고 임의대리인 실수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임의대리로 공통점이 있어서 의의로 임의대리인 잡았는데, 임의대리인 출원인 의사에 따라 대리인 된 자다. 그래서 임의대리인이 실수한 것은 출원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1차 때도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변리사를 선임할 때 소울이 통하면 변리사 선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술을 마시건 그동안 실력을 인정받건. 그래서 나는 넌 미래에도 다 잘할 거야. 이게 임의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수하면 그거 다 책임지는 게 임의대리인 겁니다. 나중에 실수했네? 몰랐네? 너랑은 다시는 안 봐.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임의대리인이고. 임의대리인 출연인 의사에 따라 대리인 된 자다. 그 다음에 포괄임은 아까도 말씀드린 목차에서 그 놓인다 했었죠. 얘도 대리인 맞고 얘도 대리인 맞고,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다 지금 집어넣습니다. 포괄임 받은 대리인은 포괄임 범위 내에서 출연을 위해서 서류의 제출 및 수령을 대신할 수 있다. 이는 출연의 절차 진행의 편의성을 위함이다. 대리인이라는 게 취지가 출원이 귀찮으니까 대신해 주는 거여서 출원의 편의성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목차 두 개 잡았습니다. 거부심 기산일과 추후 보완. 먼저 거부심 기산일. 판례 태도. 법원은 최초로 받은 날부터 하고요. 검토는 임의대리인 출원인 의사에 따라 거절의청 받을 지위에 있기 때문에 판례와 같이 임의대리인이 받았어도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뭐 이런 문장을 써도 되는데 그건 제가 안 넣어놨는데,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둘 중 빠른 날부터 받은 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뭐 이런 거 써도 되고요. 여기 써놓은 검토 취지는 네가 시키지 않았냐? 그럼 걔가 받았으면 네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하는 게 맞지 않아? 이런 느낌인 거고요. 제가 가끔 가다가 논리학을 뭐 기본 강의나 이런 데서 말씀드린 논리학의 기본 요건이 A면 B고 B면 C고 C면 D고 꼬리물기가 논리학이 가장 많이 하는 건데, 지금 키워드를 전부 다 출연인 의사로 키워드를 해놨어요. 꼬리 물면서 외우라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좀 외워주는 게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모든 것이 항상 저하고 이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도 쉬워진다라고 뭔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세뇌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쉽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뭔가 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2번 구치전 반영이 송결. 여기도 중간에 있기를 소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후 보완, 판례 태도. 법원은 본인, 대리인, 보조인 모두 없어야 된다. 나번 검토. 이것도 똑같아요. 출원인이 너보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임의대리 실수했으면 그건 출원인 실수로 보면 타당하다 이거예요. 하여튼 위쪽 검토랑 밑에 쪽 검토 둘 다 이겁니다. 네가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한 거는 다 네가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출원인 의사를 다 키워드로 잡아놓은 겁니다. 출원 의사에 따라 대신 절차를 진행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규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건 출원이 책임지는 게 마땅하고 추후반은 절차 예측 가능성에서 제3에게 불이익이 초래하기 때문에 판례같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모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2번 소결,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은 기간 지나고 추후반 안 되니까 각하심결이다. 이랬습니다. 다음 문제. 갑이 X발명 출원했으나 거절결정을 받아서 거절결정 불복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2018년 4월 1일자로 기각심결의 신견등본 송달받았고 이에 불복하죠. 갑은 2018년 5월 2일 특검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2018년 5월 1일은 화요일이지만 근로자의 날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되신 분들은 급할래?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민법 161조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을 보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갑의 소재기 적법 여부. 이거 이제 제 친구네 사무실에서 했던 건데요. 더럽고 치사하게 부적법으로 갔습니다. 이거 각하시켰어요. 각하 판결해버렸습니다. 얘가 배점이 좀 길게 나왔는데 출점인데 그럼 목차가 2개 이상이고 그걸 얘를 좀 분설해 놨습니다. 그 14조에서는 절차를 밟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만료한다고 해서 다음 날에 다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14조라고 하고 근데 이 14조가 적용되는 것은 특허법에 특허에 관한 절차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조에서는 근로자의 날도 공휴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 민법에서는 안 본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특허법 적용할래 민법 적용할래 그 사안이었었습니다. 그 다음 게 심결 취소 소송이 14조에서 말하는 특허에 관한 절차인지 당연히 우리는 심판원 신결에 대한 불복소송이니까 이거 심판원 절차하고 비슷한 거지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이것도 특허에 관한 절차라고 해야지 다 특허인데 우리 변리소송 다 내고 있으면서 이리 생각했는데 뭐 제 1차 판례 강의 때도 뭐 많이 말씀드렸는데 법원에서 심판하고 미묘한 관계가 있다고 했죠. 그 뭐 권리범위한 심판이나 무효 심판이 법원에서 하는 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둘이 미묘한 관계가 좀 많으시고 그래서 둘이 구별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린 특허에 관한 절차 아닌데 우리는 뭐 특허청의 심판하고 다른데 막 이렇게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송 절차지 특허에 관한 절차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특허법이 적용되지 않고 우린 민법과 민사소송법으로 가겠다. 우리는 구별되는 절차다. 이게 이 판례의 결론이었습니다. 의의는 사실 의의라는 게 정답이 없어요. 법학이라는 게 불완전한 논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추출해도 논리적으로 기이하지만 않으면 다 괜찮은데 여기서는 심취소로 의의를 잡아도 좋고요. 심취소가 메인 쟁점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기 답안지를 이제 14조로 의의를 잡았는데요. 뭐 14조로 잡아도 되고 심취소로 잡아도 괜찮습니다. 답안지 한번 보시면 저 여기서 14조로 잡아봤는데 기간의 만료일이 문제요지부터 볼까요? 심취소 절차를 특허에 관한 절차로 봐서 1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정답과 묻는 바로 버무렸는데요. 나번 14조의 기간의 만료일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이거는 휴무로 인해서 발생하는 절차상 불이익. 절차 불이익이란 게 뭐냐면 절차라는 게 요구되는 섬유질부를 수수료 납부라고 했는데 휴일이면 우체국이 쉽니다. 그래서 절차 제출이 불편합니다. 이걸 절차상 불이익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구제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특허법은 근로자의 날도 공휴일로 보는데 답은 적용대상 이게 지금 판단 기준 목차를 2개를 나눈 겁니다. 7점이다 보니까 목차 2개 잡고 싶어서 답은 라번을 잡았는데요. 14조 적용 대상은 특허에 관한 절차다. 그리고 라번 심취소가 특허에 관한 절차 지금 보자.
1번 판례 태도. 판례는 심취소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보지 않았다. 검토. 그냥 제가 웬만하면 판례 타당으로 갔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외우기가 쉬워갖고. 그래서 이게 판결문에 써있던 내용들인데 특허법 5조에서는 특허에 관한 절차와 소라고 단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관리인이 있으면 특허 관리는 특허에 관한 절차 및 소를 담당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판사님이 야 이거 구분하고 있지 않냐 특허법도. 우리는 소 아니냐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자체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와 소를 구별하기 때문에 14조에서 말하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는 소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소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검토입니다. 마번 그래서 근로자의 날 다음 날에 한 거를 근로자의 날까지 했어야지 하면서 기간 오바로 부정부 각하 판결해 버렸습니다. 절차 총칙은 사실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거 다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간단하게 그냥 답안지 추출하는 연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몇 개만 조금 더 보고 쉬었다 갈까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이거는 제가 따로 필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특허청에서 절차를 밟아본 적이 없는 이거 오늘 이제 기초주의에서도 살짝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특허청에서 절차를 밟아본 적이 없다는 게 이게 특허 고객번호 부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허청에서는 절차를 밟을 때 요구되는 서면 제출할 때 개별적으로 주소 쓰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등록해 놓는 걸 원합니다. 서면 낼 때 주소 쓰지 말고 고객번호 쓰는 걸 원해요. 그래서 미리 고객번호 부여를 받을 것을 원합니다. 그걸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그 문제는 미성년자인 미성년자 이거 법정 대리인 요구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다 방식이라고 하는데 가까이 어른 특정한 구조를 채택하면서 스마트폰의 착태를 이용한 스마트폰 케이스에 관한 발명. 발명이 뭔지는 이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냥 쑥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공동을 완성한 후 본건 발명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의뢰하고자 변리사 병을 방문했다. 이거 변리사가 병이 나오면 대신할 수 있으려면 권한을 받아야 됩니다. 그 권한을 받는 게 위임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방식 요건들입니다. 절차 총칙이다 보니까 이런 방식 문제들을 다 넣어놓은 건데 이 사실 기초에서 단문으로 답하실 1번 각각 의뢰 적법 특허 출원 이 적법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방식 얘기한 적법이었어요. 방식. 그러니까 반려나 무효되지 않고 그걸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변리사병이 사전에 준비해야만 방식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결론은 3개입니다. 특허 고객번호 부여 받고요. 미성년자니까 법정 대리인 모시고 오고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장 받아야 됩니다. 이미 대리니까. 결론 그거고 판단 기준은 지금 12점이죠. 그러면은 목차가 3개, 5점당 하나 하면 3개. 3개를 목차별로 잡았어요. 고객번호, 법정 대리인 위임자, 결론별로. 의의는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방식 요건에 관한 겁니다. 반려하고 무효. 그래서 방식 요건을 잡았습니다. 답안지 보시면 1번 출원자 방식에 관해서 가번 문제 요지. 고객번호,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관련된 방식 요건. 이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고객번호, 법정 대리인, 그 다음 위임자. 4번 얘네들 전부 다 방식 요건으로 포괄되니까 방식 요건 의의 잡았는데 아까 했었네요. 방식 요건.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같은 쟁점을 같은 문장으로 웬만하면 했거든요. 중간중간 조금 그 문제에 따라서 변형된 부분이 있지만 웬만하면 같이 했으니까 하나로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효율 전차 진행과 본인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약간 조금 더 자세하게 써있는데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다음은 고객번호. 의. 이거 의의를 왜 또 잡았냐면 배점이 12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뭐라도 써야 됩니다. 써이다 보니까 여기다 의의를 또 잡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점 보고 센스 길러지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의의를 썼는데 왜 또 썼냐면은 배점 때문에. 이 목차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안 쓰면 좀 그렇잖아요. 의의라고 잡았는데. 본인 및 대리인은 사전에 자신의 고유번호 부여를 신청해야 된다. 이는 효율적인 서류 송달을 위해 본인 및 대리인의 주소 등 정보를 사전에 일괄적으로 수집해 놓기 위함이다. 그 효율적이라는 게 특허청에서 되게 이걸 원하세요. 편해하시거든요. 그걸 효율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위반 시칙에 고유번호도 안 쓰고 플러스 주소도 안 쓰면 반려입니다. 라본 법정 대리인. 미성년 법정 대리인의 출원 절차를 밟을 수 있고요. 이는 판단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이걸 이제 행위 능력이 부족한다고 하죠. 미성년자 본인 보호를 위함이다. 만약 법정 대리인이 없으면 무효될 수 있고요. 위임장. 대리권은 무조건 서면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명확성을 위해서. 말로는 안 돼요. 이는 대리인의 밟은 절차 효력은 본인이 귀속되므로 본인 보호를 위해. 본인 보호라는 게 나한테 대리인 줬잖아. 난 너한테 준 적 없는데? 요게 본인 불이익이에요. 내가 너한테 언제 줬냐? 저번에 나한테 얘기했잖아. 이게 본인 불이익이라고. 그래서 본인 보호를 위해서 본인이 명확하게 사인해갖고 위임장 줬는지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확인해. 이게 위임장으로서 명확히 확인하기 위함이다. 위반 시급. 위임장 제출하면 보존명령 무효될 수 있습니다. 법원 결론은 각각 언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각각은 특허 출원하기 한 달 전에
얘는 이제 절차 총칙 문제가 아니고 전형적으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30조 문제인데요. 2018년 3월 2일 이게 출원 전에 공개됐다고 하면 무조건 30조 쓰란 소리예요. 이게 요번 시험에 안 나왔을 뿐이지 사실 30조 매년 나옵니다. 이번 시험은 좀 안 나왔는데. 아니지 이번 시험 안 나왔지. 이번 시험 안 나왔는데 30조 매년 나와요. 고등학교 교내 박람회에서 본관 발명 부착한 스마트폰 출품 전시. 이게 보통 박람회 출품하면 29조랑 각호지 됐다고 전제하고 교수님께서 출제하십니다. 무슨 소리냐면 박람회를 출품했다고 해서 무조건 29장 각호지는 아니에요. 출품하고 이게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이게 공지인데 웬만한 박람회 출품 거기에 설명서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29장 각호지로 봐요. 뭔지 알죠? 29장 각호지라는 것은 비밀유지 없는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데 여기 인식한다라는 것은 발명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딱 써 있어도 그 내부에 핵심적인 기술이 있어갖고 외부로서는 발명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 그건 출품했다고 공지된 게 아니거든요. 다만 교수님은 보통 박람회 출품하면 29장 각호지 있다고 깔고 가는 식으로 많이 내니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목차를 따로 잡아도 좋고 안 잡아도 좋아요. 박람회 출품이 29장 각호지인지 아닌지 지라면 3조 해야지 뭐 이렇게 잡아도 좋고 아니면 그냥 박람회 출품이기 때문에 이게 29장 각호지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3조 본다 이렇게 가도 되고 각각의 특허권을 심사하는 심사관님은 위 사실에 기초해서 본권 발명에 대해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을 통지한 경우 변리사 병이 거절을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 뭡니까? 이거 보자마자. 즉 각각 자기들이 전시했잖아요. 이거 의사용공지입니다. 의사용공지. 의사용공지인데 지금 출원 절차할 때 절차를 안 밟잖아. 30조 절차. 30조 절차라는 게 주체기간 서면 절차라는 건 다 주체기간 서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주체 출원이니 기간 출원 시 서면인 출원서의 취지 표시하고 증명서 제출인데 취지 표시하고 증명서 제출을 안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쟁점이죠. 이거 3조 3하. 출원 후에 명세 보존 가능 기간 또는 특허적 반납 3개월 동안 설정 좀 빠른 날까지 사후적으로 취지 표시 및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신 보안 수수료는 좀 내고 그 내용입니다. 여기는 좀 절차 추측하고 상관없으니까 한번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 보시면은 내용들은 다 알 거거든요. 그 다음에 3번 각각의 특허 출원에 대해 심사관님이 거절 결정한 경우 갑이 단독으로 심판 청구할 수 있는지 이거 아까 했네요. 얘는 심지어는 기출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특허법원에 1인이 할 수 있는지 심판에 1인이 할 수 있는지 심판은 절대 1인이 못해요. 아까 했네요. 이거 각하신결례입니다. 소송은 1인이 할 수 있어요. 소송은 1인이 할 수 있어요. 그건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심판 단계에서는 139조 때문에 고유필수적 공동심판으로 가고 특허법원 소송 단계에서는 법조문이 없고 유사필수적 공동관계로 봅니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로.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